안녕하세요. 저는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김인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리튼 테크놀로지스 코파운더로 같이 시작을 했고 지금 컴패니언 챕터에서 컴패니언 파트에서 테크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백엔드를 하면서 초기 스타트업에서 지금까지 레슨런을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백엔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코드에서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앞선 발표도 그렇고 그 다음 발표도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저는 코드 스냅도 하나도 안 가져갔고 다 약간 문화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펜 드시면서 편히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리트는 지금 잘 아시는 생성형 AI를 채팅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글쓰기 도구였어요. 사용자가 왼쪽에서 글을 작성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서는 글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띄워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직접 인풋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이때는 유저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RPS도 많이 낮았어요. 사실 유저수 3,000에 RPS도 1이라고 작성해놨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에러율은 진짜 모릅니다. 기록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기록도 없었어요. 여기 이렇게 에러를 열심히 했다라고 샘플이 첨부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 이그노예요. 관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지 않았던 것은 어저비리티를 따로 챙기지 않았어요. 에러가 났을 때, 장애가 났을 때 저희가 데이터 녹이나 세트링도 따로 없었고 문서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CI/CD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프로젝트 마켓핏을 찾기 위한 빠른 시간과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시장에서 이 PM을 찾기 위한 것만 챙겨서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저버빌리티 이런 걸 챙겨야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는 잠자는 시간 제외를 하고 다 개발하고 무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용자 수가 적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EC2 인스턴스로 서버를 배포를 했었는데 이게 사용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들어가서 요청 들어오는 로그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200이 연속 찍히다가 500이 나온다? 그럼 바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생체 옵저버빌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CI/CD는 제가 회사에서 닉네임이 바비예요. 근데 이 시절을 어떻게 부르냐면 BIBD라고 불러요. 기술적 통합, 지속적 배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배포하고 밥을 통해서 통합한다라는 의미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EC2 인스턴스에서 배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포를 어떻게 했냐면 SSH 포트 22분으로 접근해가지고 빅풀을 땡겨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저한테는 좀 혁신이었어요. 왜냐면은 배포해주세요 하면은 예 배포 끝났습니다 하면 진짜 배포가 됐거든요. 이게 실제로 10초 정도 걸렸고 근데 물론 지금 그렇게 보면은 이게 HA가 고려를 안 했어요. 이게 고가형성이 고려가 된다 하면은 매 인스턴스마다 들어가서 배포를 해줘야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가이드 문서도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체 문서. 근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각 챕터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PM 분들이 다 한 분씩만 계셔가지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각 개인 분들이 다 살아있는 문서 역할을 해주셨어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맞나 싶은데 사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레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에서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 블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맞았냐? 틀렸냐? 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사실 틀린 것 같았는데 그때 맞았다고 생각해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사이트 뷰에 장애가 났을 때 장애가 따로 전파되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에서 에러를 핸들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전파됐으면은 이 모노리스를 하는 게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스파게티 코드도 있고 그 AWS 관리도 이제 하다 보니까 네임이나 서비스 사용이나 이런 관리를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은 다음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오면 하겠지. 이거 다음에 백엔드 엔지니어 하면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다 보니 물어보면서 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초기 스타트업의 그 멤버였던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BIPD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CI/CD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포 저렇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배포를 했을 때 10초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저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코드 디플로이를 적용했을 때 약간 5분 정도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5분 걸리는데 내가 10초 안에 해보면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냥 그 데브 브랜치에 푸시를 하거나 메인 브랜치에 푸시를 하면은 알아서 5분 내로 배포가 되는 게 더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문서화는 필요합니다. 문서를 아예 안 했고 내가 살아있는 생체 문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아직까지 쓰이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문서는 없어가지고 계속 부전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필요성과 테스트 코드의 불필요성 이게 약간 공격적인 말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당시에는 테스트는 필요하지만 테스트 코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당장 내일 서비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우리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었고 테스트는 다만 했습니다. 내가 API를 만든 사람이니까 이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에게 그리고 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자체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트는 LLM GPT 3.5나 하이퍼클로버가 등장하면서 그 사용자의 인풋을 가지고 LLM이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약간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사용자가 저렇게 제품이나 브랜드 이름을 넣었을 때 그 톤앤맨을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약간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이런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에서도 저희가 기존 방금 말씀드린 글쓰기 도구에서 좀 더 확장을 하거나 기능을 거기다 더 덧붙이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완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리튼 원래는 리튼 카피라이팅이었어요. 서비스. 출시 1개월 만에 약 3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고 그리고 서버 구조는 LLM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LLM만 호출할 수 있는 API 서버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이때 그 API 서버는 그 AWS 람다를 활용해가지고 서버리스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LLM의 응답 같은 경우에 프로바이더별로 응답을 주는 그 제이슨 본질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저희는 토큰까지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일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NoSQL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몽고DB 그 클러스터 이름이 리튼 카피였어요. 이 시절에. 왜냐면은 카피라이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슈가 이제 슬슬 하나씩 들어갑니다. 람다는 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 생성하는 부분만 저희가 AWS 람다로 이제 서버리스를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API 람다를 인터넷으로 외부로 뚫어가지고 API를 제공하려면은 앞단에 항상 AWS 게이트웨이가 붙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그 연결 제한 시간이 X가 30초예요. 그래서 응답이 30초 안에 안 끝나면은 이게 500의 에러가 내려가요. 500인가 내려가요. 근데 이 당시에 LLM은 그 늦으면은 120초까지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었고 빠르면 5초, 12초 정도 걸려요. 90초, 120초짜리 걸리는 그 애들은 다 실패해서 사용자들이 이거 결과가 안 나와요 라는 분위기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람다로 도입하고 나서 그런 CS가 빗발치자마자 바로 EC2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작년 6월부터 이제 아니래요. 그래도 저는 지도한다면 람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아까 제가 왜 클러스터 이름을 말씀드렸냐면은 신규 입사자들이 계속 오면서 근데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자꾸 복사본을 받아봐요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네이밍 이슈를 처음부터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저희 서비스 중에 크랙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크랙은 저희 지금 저 리튼 B 클러스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운영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복사한 다음에 그때도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름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지금 카페 클러스터 리스토어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또 발생했어요. 이제 제가 본 프로듀팀이고 제가 데브팀이니까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날려버리는 이슈가 발생했어요. 다들 좀 있으시지 않나요? 있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날라버리는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빠르게 복구를 했습니다. 몽고DB에는 프론트 투 타임이라는 복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 단위로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고 있어가지고 리테이션이 짧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해서 재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데이터가 좀 적은 그 컬렉션이어가지고 장애는 없었습니다. 여기도 또 레슨이 있습니다. 아키텍처 사실 왜 서버레스를 도입했냐라고 왜 람다하고 해가지고 서버레스 도입했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유행 따라갔습니다. 저도 멋있는 거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좀 기대되거든요. 그리고 배포도 좀 싫었어요. 그때 그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배포를 하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리스 같은 이런 아키텍처를 고민할 때 이게 정말 지금 우리 기능에 있어서 우리 시스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지는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기능 속성과 품질 속성을 따라가지고 이게 정말 고가용순을 챙겨야 되는 건지 확장점을 챙겨야 되는 건지 이런 채팅 같은 기능을 만들 때 이런 아키텍처 맞는지도 잘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어떤 아키텍처와 어떤 아키텍처를 비교할 때 장단점도 잘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혼자고 뭐 두 명이고 모든 비밀 다 삭제 안 할 자신 있으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권한 일단 얻은 일을 얻는다 이런 마인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속도에 중독돼가지고 그 빨리빨리 하자라는 버릇이 있으니까 괜히 권한 추가하고 보안 정책 추가하면 괜히 좀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튼 아니 그 카피 클러스터처럼 네이밍은 평생 가니까 이거는 대충 짓지 말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튼이 23년 9월에 이제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팀도 많아지고 트래픽도 많아지고 도메인에 따른 서버를 분리하면서 실험을 위한 팀도 생겼어요. 그리고 실험을 위한 팀이 개발하는 레포지토리도 있고 조직구조에 맞는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지금 어제 캡처한 건데 긴 랩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 레포지토리 개수가 총 451개더라고요. 이 중에 제가 쓰고 있는 것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 도입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점선화로 내려오고 있던 거를 문서화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좀 꼽기는 것 같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좀 잘 되는 것 같고 아니었습니다. 이제 트래픽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까 레디스 펍섭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채팅에서 레디스 펍섭을 쓰고 있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에러스타시 지연이 일어나면서 또 에러가 많이 붙여가지고 채팅 자체가 안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 원인으로는 밴드위스 워낙 이제 이때는 K8S로 전환했던 때여가지고 퍼블리싱 하는 파드는 한 개인데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는 그 파드는 N개다 보니까 밴드위스가 초과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 팀 멤버가 다음 세션에 오셔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이슈도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교체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걸 분석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독 프로파일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독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문제였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CPU 바운드되는 작업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워터 서버를 도입하거나 비동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뭐 이럴 때 람다가 등장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배운 레슨으로는 장애를 이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레디스 이슈 때 사실 저는 그날 좀 기분 좋아가지고 7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찍 가거든요. 7시에 퇴근했는데 가서 집에 자는데 이거 안 된다고 문자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 장애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민감인을 계속 말리는 원래 그 원인 교보가 오고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감각의 무서움이라고
그 주변을 일깨우고 장애가 오고 있는 그 메시지면은 해결을 하던가 부시를 하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무조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누군가는 경험을 보시니까 장애가 났다고 긴장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리플이나 챗GPT 같은 데들이 정말 똑똑하게 잘 도와주잖아요. 그것도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개발자가 뭐냐 하면은 장애가 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빨리 해결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레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투는 24년 10월에 MA 500만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진짜로 이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문서화를 시작했습니다. 부정서를 이제 좀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협업을 위한 각 챕터별로 그라운드를 정했어요. 예시로 하나 훔쳐왔는데요. 이렇게 뭔가 부정서화를 그라운드별로 정리를 했고 좀 스트릭트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ES부터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딩부터가 우리의 작업이 아니라 설계부터가 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각 파트별로 엔지니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테크스펙을 서로 간에 리뷰를 하는 그런 문화가 도입됐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빠른 셋업을 위한 스켈레톤 서버나 보일러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테스트 코드를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맛있는 점심과 저녁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레슨은 사실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뭐 그라운드 룰이나 그리고 문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맘때면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자연스럽게 문화가 생성된 것 같아요. 이거는 팀 문화나 성질의 엔지니어 특성에 맞게끔 상생하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장점으로 프로그램으로 다니는 거 있습니다. 리튼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거, 김민종님 발표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가셔야 되시는 분이 있으면 1층이 지금 막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진분한테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운영진분이 저기 계시네요. 저희 손 들고 이렇게 계시네요. 운영진분이 같이 가셔서 이제 나가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 운영진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김민종님한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년차 백엔드 이재욱이라고 하고요. 네, 발표 잘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 미쌤이 처음 카피라이트 서비스를 했을 때는 사실 AI를 활용 서비스가 좀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새로운 시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사실 AI를 붙여서 서비스 제공하면은 그런 어떤 사실 LLM 서비스 특성상 좀 답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도 별도로 하셨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뭔가 사용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LLM 답변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네네. 초기에는 사실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RAG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정말 심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RAG도 사용하면서 그리고 프로바이더별로 저희가 제미니도 있고 오픈AI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델을 바꿔가면서 더 나은 모델을 계속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개발자 정순재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되게 재밌는 발표였는데 좀
읽지를 못했어요. 되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던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음파라는 없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모든 것은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방금 말씀 주신 그라운드 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민님이 생각하시는 그라운드 룰은 어떤 거고 그 PMF 속도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차츰 동료가 늘어날 적에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왔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라운드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작성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라운드룰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코드베이스에 대한 그라운드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충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람을 찾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문제를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하기 전에 애초에 문제 정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 약간만 다르게 질문드려요. 그 속도를 최고 우선시했다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속도와 퀄리티는 반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미니멈으로 정해두고 속도를 챙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전히 지금까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왜 사람마다 다른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마다 같은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는 코드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을 여쭤보시는 거라면은 저는 속도를 최대한 챙긴다면은 일단 돌아가면 됐다는 마인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기에는 돌아가면 됐고 에러가 발생하면 내가 몸으로 때울게. 그냥 에러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러 발생하면 조치하고 잘게. 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배포를 해놓고 사용자의 반응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RT파이라는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김명아라고 합니다. 이제 일단 빠르게 돌아가면 됐지라고 에러 나오면 대처하겠다 하면서 속도를 챙기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마일스톤이나 스프린트처럼 장기간의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관점에서의 마일스톤일까요? 저의 마일스톤일까요? 전사일까요? 팀일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성장 중점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사의 성장 관점에서 네. 뭐 지표라던가 성과 수익 이런 어떤 걸 기준으로 단기간 목표를 잡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파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컴패니언 파트는 많은 유저 수 그리고 많은 제작률을 목표로 삼고 있고 크랙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유저와 그리고 더 많은 매출을 성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요. 저 김민동님이랑 같은 회사지만 팀이 달라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테스트 적극 도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떤 거요? 테스트 코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혹시 어떤 것들을 좀 노력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테스트 코드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은 테스트 코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부터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저랑 다른 분들이랑 메인 팀이 지금 컴패니언 팀의 전신이었던 팀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따로 서버를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최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먼저 우선수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팀에서는 사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그 테스트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몽고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몽고를 띄웠는데 이렇게 하면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안 쓰시는데 몽고스로 랩핑해가지고 몽고스를 띄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 아까 이쪽 분 손 드셨거든요. 이쪽 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RCD 소속 장진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전 회사가 제가 공동 창업이자 개발자였었던 회사여가지고 앞에 대해서는 문의드릴 때 사실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쪽이 스타트업의 개발자로서 합류를 한 거랑 내가 그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개발자이기까지 한 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앞선 발표에서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말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공동 창업자이자 개발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로서도 성공을 해야 되지만 개발자로서도 성장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적인 거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는 개발자로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무서움 같은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밑에는 되게 잘 정착을 해가지고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공동 창업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두 가지 자아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 양쪽의 성장을 같이 이끌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매 순간순간이 리트의 성장이기도 하면서 제 개발자로서의 공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AWS 서비스를 써서 저희가 이 팀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장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치기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잘 성장하고 있냐? 그와 같은 결의 고민인 이게 맞나? 이렇게 인프라를 구성해도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엔지니어분이나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엔지니어를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적극적으로 다른 회사를 많이 만나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메가존이나 그런 클라우드 MSP라고 하나요? MSP 사업자분들의 그 컨설팅을 많이 만나보면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고 타입스크립트나 백엔드 개념에서도 그냥 다양하게 만나봤던 것 같아요. 무작정 메일도 보내보고 저 이거 좀 괜찮게 잘하고 있나요? 저 맞나요? 그리고 만나서 물어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튼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저도 잘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